저는 평화네트워크라고 아주 조그마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욱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졸리고 피곤하시죠? 보니까 아주 10개월 동안 빡시게 롱런을 뛰시던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교류하고 또 청년 정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정치 지망생들도 많이 계신 건가요? 예. 사실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 얼마 전까지 시의원이었습니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었는데 전국 최연소 시의원 기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만 25세 때 시의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꼭 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미 다 지났어요. 15세. 깨졌어요? 다 지났어요, 이미 그 나이가. 만 25세인데요. 우리 나이가 아니라 만 25세. 제가 25세 때 출마를 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도의원은 너와 먼저.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쉽지 않은 여건도 많고 또 새로운 또 희망의 이제 증오들도 발견되고 있는 이제 이 전환기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주제가 좀 이렇게 이 한반도 문제와 이 국제 정세, 국제 관계가 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요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한반도가 정말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가 탈냉전으로 가고 있다. 탈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 미국과 중국 사이, 혹은 미일 동맹대, 또 이제 중국, 러시아, 다시 한 중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탈냉전으로 가고 있다는데,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지난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찌되었든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 주변 국가들의 흥망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많이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많이 배우셨겠죠. 예. 임진왜란을 다른 표현으로 동아시아 1차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그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 예, 그런 어떤 정명가도를 내세우면서 조선을 그때 침략을 했었죠. 그래서 전쟁터는 조선 땅이었지만 이 국제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중국 당시에는 외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같은 그런 성격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또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벌어졌죠.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청일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그죠? 조선 땅에서 벌어졌어요. 그죠? 예. 청일전쟁인데. 그죠? 근데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 10년 후에, 그죠? 1904년, 5년도엔 또 러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러일전쟁은 또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예. 역시 이제 이 조선 땅, 이 인근에서 벌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동아시아의 큰 전쟁 중에 하나였던 한국전쟁. 그죠? 물론 전쟁의 발발은
북한이 전면 남침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전쟁의 양상은 그죠? 나중에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죠. 예, 그 역시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제 아주 국제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이 동아시아의 큰 전쟁들이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큰 전쟁들의 아주 중요한 주요 전쟁터가 한반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만 친하게 지낸다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또 거꾸로 한반도가 탈냉전으로 간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지만 예?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신냉전이 지금은 뭐 이거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양상이어서 이 한반도의 시계와 이 세계의 시계가 또 따로 놀고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그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해군기지 앞에서 국제 관함식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게 그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중국도 그죠? 중국도 한 7,000톤급의 함정을 보내서 이 관함식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이제 우리 못 간다. 우리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불참 통보를 했어요. 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뭐 저도 이렇게 모르는데 근데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랜 이 물밑 신경전을 보면 중국이 좀 뭐에 대해서 좀 불쾌한 감정을 불참을 통해서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그 관함식에 뭐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함정을 보냈지만 단연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킨 함정이 미국이 보낸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지금 현존하는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보냈는데요. 뭐 제주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이 말문을 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 한반도 문제와 이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이 미묘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미묘한 흐름이 여기서부터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그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좀 쭉 해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싸우기보다는 주로 이제 입과 글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왜 전략적 주체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갖다 오래전부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2013년도인가 제가 재미난 논문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논문을 누가 썼냐면 미 해군 제7함대 모항이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있어요. 이번에 그 해군기지에 온 로널드 레이건호의 모항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작전 참모를 지냈던 사람이 그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에서 간 함이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예, 결론이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과거에 저 같은 놈들이 많이 떠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 현직 미군, 그것도 그 제7함대 작전 참모를 지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굉장히 슬기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 슬기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예. 가능하면 처음에는 작은 배부터 보내라.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배부터, 뭐 이렇게 이지스함급 또, 그 다음에는 핵추진 핵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한국이 초대하는 형식을 빌려서 가는 게 좋다. 네, 한국이 초대하는 형식을 빌려서 가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알거든요. 제자분기를 둘러싸고 그렇게 막 감대 집회가 있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미국이 온다 그러면 반미 감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한국이 초청하는 방식으로, 초청했을 때 항공모함을 보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2013년도 논문에 이렇게 쭉 이제 써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관함식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해상 사열식에 참여를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인 주민들이 그 카약을 띄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제재분기지에 이제 정박을 한 상황이죠. 아마도 중국은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그런 형태로 드러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예. 제주도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뭐가 완공이 됐냐면 캠펌프리, 그 평택 미군기지, 이 확장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용산, 또 이제 이사단에 있던 미군 병력의 상당수가 평택으로 갔어요. 예, 평택으로, 갔는데, 근데 평택 미군기지의 규모가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엔 세계 최대 규모예요. 세계 최대 규모, 이거든요. 예.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함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그거는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제일 가까운 기지겠어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바로 위에 오산 공군기지가 있죠. 예. 또 바로 밑에는 군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은 왜 용산기지와 이사단, 경기 북부에 주로 있던 용산기지와 이사단을 왜 평택으로 다 몰아넣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는데, 뭐 이미 이제 그 고인이 되셨지만,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초선 의원일 때 본인이 뭐 이제 외통이나 국방위가 아니었지만, 굉장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좀 뭐 비공개 문건 이런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도 받고 뭐 이랬던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죠? 뭐냐면, 이제 북한은 좀 한국이 맡아라.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좀 빨리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 그리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도 신속하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른바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게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른바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린 겁니다. 평택 시대가 이제 열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중 관계의 이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한 군데. 어디겠습니까? 예? 어디요? 사드. 예. 이제 경북 성주의 사드. 예. 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이것 때문에 요즘은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린 것처럼 비춰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몰리면서 여러 가지 유명의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예요. 예. 사드는 대강 뭔지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기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도 미사일을 쏴서 중간에 그거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예, 유혹한다라고 하는 건데, 듣기에는 그럴싸한, 할 수 있는데,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이게 왜 요물이냐면, 사드는 미사일 디펜스의 MD의, 이제, 그 패밀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요게, 저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잘 요격을 못해도 문제겠죠.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이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요격을 잘하면 좋은 거냐? 요격을 잘할 것 같으면 좋은 거냐? 예? 예. 사실 요격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더 큰 문제가. 예. 예. 그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옛날에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른바 핵 군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때, 그때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그 수상 윈스턴 처칠 있죠. 또 뭐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영국에서 추앙받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예, 취약성이 서로의 안보에 더 기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방어태세, 그렇죠?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게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핵미사일 시대에는 내가 서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게 서로의 안보를 증진한다. 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디펜스가 요격을 잘 못해도 문제지만 오히려 요격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처칠이 이제 그 발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떤 그 좀 문제를 잉태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와 이 국제관계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악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한반도 비핵화나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문제 지난 이른바 25년 동안 이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미사일 디펜스를 뽑고 싶어요. MD를 뽑고 싶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 북핵 문제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재미난 패턴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재미난 패턴. 재미난다는 건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좋아야, 예?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북미 관계 또 핵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당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당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묘하게도 북핵 문제라는 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북핵 문제라는 건 묘하게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때 어김없이 북핵 문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그래 왔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어김없이 북핵 문제라는 게 등장을 해왔어요. 첫 번째가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라고 거론되는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네? 초반의 일이에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뭐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 바람이 불었고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은 끝난 상황이었고, 그런 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탑니다. 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기본 합의서도 채택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바로 그때 미국 쪽에서 북한이 몰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의혹 제기가 강하게 제기가 돼요. 그건 어떤 주장에 근거를 했냐면, 당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신고를 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신고를 해요. 그 신고한 내용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 물질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는 플루토늄이고 또 하나는 뭐죠? 고농축 우라늄, 그죠? 고농축 우라늄. 크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때 북한은 플루토늄을 한 90g 정도 추출했다라고 IAEA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 쪽에선 웃기지 마라. 우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 10kg 정도. 10kg 정도면 핵무기 한 2개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예. 그게 그 유명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북한이 신고한 것과
미국이 추정한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불일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94년도에 전쟁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함의하는 바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평양에 갔다고 그랬었는데 왜 북한이 핵신고를 안 내느냐? 예? 왜 핵리스트를 제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역사적인 기원이 바로 이제 이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 불일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 어떠한 미국 내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제 냉전 끝났으니까 이제 주한미군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자. 그래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래서 3단계 감축이 마무리되면 5,000명 안팎 정도. 예, 5,000명 안팎 정도로 이제 미군 수를 줄이고 당연히 작전권은 한국에 이양을 하고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었어요. 로드맵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펜타곤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아버지 부시 행정부였는데 그때 국방장관이 딕 체니였어요. 딕 체니 이름 들어보셨죠? 예? 예. 아들 부시 때는 뭐였죠?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 예. 그리고 폴 월포이츠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아버지 때는. 아들 부시 때는 국방부 부장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소련이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 아시아에 잠재적으로 미국의 경쟁자가 앞으로 미래에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초장의 길을 꺾어 돌려면 뭐예요?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들이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이 10kg이라고 막 주장한 또 당사자들이 해요. 당사자들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 펜타곤 주도례에서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는 뭐였냐? 네? 북한이 그때 신고한 99g이 맞냐? 미국이 추정한 10kg이 맞냐? 네? 예. 팩트가 한 16년 정도 지나서 팩트가 확인이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그때 2008년도에 성김이라고 그때 육자회담 차석 대표 얼마 후에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낸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양반이 평양에 가는데 북한에서 선물을 줍니다. 한 18,000페이지 달하는 핵시설 가동 일정을 통으로 넘겨줘요. 네.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몇 주 동안 잠도 안 자가면서 그걸 분석을 한 결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정확했다. 라고 하는 문서를 검토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부시였죠. 그 부시가 북한을 테러 정부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겁니다. 테러 정부에서 해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북핵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뭐였냐? 이게 정말 북한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발각에 대해서 시작된 거냐?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정설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이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제동을 걸고, 주한미군의 대규모 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했을 가능성도 그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년, 2001년 이럴 때 또 남북 관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죠?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2000년 대선에서 미국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또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북한이 고농축이라는 걸 이용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2차 북핵위기라는 게 또 시작이 돼요. 그때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평양에 가서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랬던 상황이에요. 90년대 초에도 가네마루가 중심이 돼서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간의 북극 교섭을 추진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때 있었고, 2000년에도 1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막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로 딱 그 타임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해서 거의 모든 게 중단돼 버립니다. 오히려 2003년부터 심각한 전쟁 위기가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럼 또 팩트는 뭐냐?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그때 당시 미국은 북한이 2005년 정도 되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한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과장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후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때 북한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었냐?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에 북한이 대규모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다가 미국 전문가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설을 지으려면 이미 좀 이렇게 파일럿 형태, 적어도 R&D 수준에서는 우라늄 농축 계획을 그 이전부터 착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초가 되고 갑니다. 그리고 2007년 말에 10월 달에 아시다시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리고 그땐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육자회담도 잘 되고 있었고, 북미 대화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었었어요. 부시가 막판에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근데 또 이상한 뉴스가 막 쏟아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 의혹 시설을 폭격을 해서 그걸 파괴를 시켰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그거는 북한이 지어준 거다. 북한이 지어준 거다. 라는 주장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마구마구 이제 쏟아져요. 이게 이른바 미국이 그토록 얘기했던 레드라인의 헤딩입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을 외부에, 다른 미국이 말하는 깡패 국가나 테러 집단에 이거를 이전한 셈이기 때문에 이건 레드라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막 그때 이제 한동안 그 심장병 때문에 잠깐 그 무대에서 사라졌던 딕 체니가 다시 그 전면에 나서가지고 육자회담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또 그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스톱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는 이 타임 때마다 묘하게 북핵 문제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지금 상황하고 갖는 함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한반도가 비핵화된다라고 하는 건 비핵화는 이루어져야겠지만 비핵화만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비핵화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목표겠지만, 그렇지만 비핵화만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려면 북한이 핵을 만들었던, 그죠? 이런 근본적인 환경을 바꿀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바뀌고,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고, 이런 어떤 부분 과정들하고 맞물리지 않는 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에요. 70년 동안 쭉 이어왔던 남북한의 적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휴전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남북한의 분단선과 군사적인 분계선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세력 균형선이에요. 세력 균형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쭉
이렇게 존재해왔던 그런 어떤 한반도 문제, 아주 한반도와 이 동북아 국제 관계의 이 관계 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곧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건 한반도에서 70년 만에 현상이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예,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재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특사단을 만났을 때 아주 미국한테 그런 얘기 좀 전해달라. 종전선언 해도, 그죠? 종전선언 해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안심하고 종전선언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미국 주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미국 주류는, 한반도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예? 이런 상태를 지금 이대로, 요거를 가장 선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준 게, 이게 이제 뭐 음모론적인 해석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걸 잘 보여주는 게 2013년도 5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면 남편이 대통령이었죠. 예. 그리고 또 상원의원도 오랫동안 했어요. 또 국무장관도 지냈고. 그래서 미국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주류 중에 주류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끝나고 나서 골드만삭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있잖아요. 이 골드만삭스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임원진을 상대로 해서 비공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료가 얼마였냐면 30만 불이었어요. 30만 불. 그게 나중에 대선에서, 대선 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아무튼 비공개로 강연을 했는데, 위크리크스가 그 강연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 지금도 한국이 좀 컸다고, 한국이 좀 컸다고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통일까지 돼버리면 통일 코리아를 컨트롤하기가 더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적당히 말썽을 일으켜주는 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사고만 안 치면,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주는 건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핵실험을 하거나, 그죠? 미사일을 쏘거나, 주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걸 할 때마다 엄청나게 규탄을 가하고, 엄청나게 또 뭐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내심으로는 그렇게 사고를 쳐주는 게,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주는 게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김정은은 좀 다른 것 같다. 김정은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때에는 미국이 북한하고 적당히 쇼부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김정은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저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연을 하면서. 그러면 내심 이제 저 김정은은 내가 상대해주마. 이렇게 이제 좀,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재밌게도 그 상대자는 트럼프가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언 속에 미국 주류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너무나도 잘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그것은 곧 한반도의 현상 유지, 그리고 적당한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노스 코리아. 이런 게 미국 주류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밥 우드워드라고 1970년대에 워터게이트,
그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예. 닉슨의 사임까지 가져왔던 그 워터게이트를 특종 취재했던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Fear, 트럼프 인 더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예? 지금 초대형 베스트셀러, 미국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예?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인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예? 행정적인, 그러니까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하고 있다. 라는 게 그 책의 결론이었어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그 다음날 책이 나오고 그 사본을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그 다다음 날인가 익명의 미국 현직 고위 관료가 뉴욕타임즈에 글을 실었어요. 익명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멤버 오브 레지스탕스, 행정부대 저항 세력의 일원이다 하는 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걸 썼어요. 예. 거기서는 놀랍게도 미국 수정헌법 25조를 거론하면서 이 미국 고위직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위직인 사람들이 사실상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발칵 뒤집힌 이런 건데, 근데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밥 우드워드 그리고 익명의 이제 고위 관료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인 쿠데타를 하고 저항 세력도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직 박탈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밥 우드워드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밥 우드워드의 이 피어라고 하는 이 공포라는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노스코리아입니다. 노스코리아예요. 사실 이건 그것도 압도적인 빈도수로 러시아와 차이나를 눌러요. 러시아와 차이나를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합니다. 예? 이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 우리는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런 쪽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미국 정계나 미국 여론에서 이 뭐 한반도, 뭐 대북 정책 이거는 마이너 중에 거의 마이너에 가까운 이런 어떤 이슈였는데, 근데 그 미국 내부의 이 권력 암투를 다룬 이런 초대형 베스트셀러에서 노스코리아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다뤄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현직 미국 고위 관료를 포함한 이 주류의 눈에 비치기엔 이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비쳤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전쟁의 방식이에요. 뭐 작년에 뭐 화염과 분노니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등 저기 주한미군 가족들 철수를 지시하려고 했다는 등 코피 작전이니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책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류 입장에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두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고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무슨 일을 또 저질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정전, 그죠? 그래서 현상 유지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비치니까 이게 미국 주류들의 저항이 그때 당시 굉장히 극심했던 겁니다.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류의 눈에 비치는 건 김정은이 걱정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계속 안심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종전선언 해도 주한미군에 아무 지장 없어. 주한미군에 아무 지장 없어. 심지어 평화협정 체결에도 북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원주들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미국 주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 혹은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기 대통령이 야, 이제 미군 빼. 이렇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작년에 그렇게 북미 간에 막 전쟁 일보 전까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툭 하면 미군 철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종전선언이 되고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래서 비핵화가 완료가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의 한미동맹의 적이 아니게 될 때 그죠?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트럼프가 여전히 백악관의 주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때가 됐다. 우리 애들 데리고 와라. 네?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대북 제재를 가지고 지금 이 한반도의 아주 근본적인 현상 변경을 막아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제재를 삼고 있는 징후들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중국 얘기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좀 얘기를 풀어가 보죠. 예.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신냉전 뭐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신냉전이라는 얘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부터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 회자되기 시작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미사일 디펜스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부터예요. 예. 미사일 디펜스를 강력히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냉전의 기본적인 그 게임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 처칠의 얘기처럼 서로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서로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수천, 수만 개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런 상태니까 그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냉전을 관리했던 게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게임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의 가장 중요한 합의가 뭐였냐면 MD를 하지 말자는 조약이었어요. 그게 ABM 조약입니다. 예. 그게 ABM 조약이에요. ABM은 그 엔티 발라스틱 미슬 이게 미사일 디펜스하고 동의어입니다. 예, 예. 그거를 사실상 하지 않기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1972년도에. 그리고 그 조약은 그 이후로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쪽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수십만,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지 말자고 한 조약이 어떻게 예, 그나마 냉전 시대를 이 핵전쟁을 겪지 않고 이 국제평화 안정과 초석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그 사드를 말씀드리면서 사드가 저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걸 잘 못 맞춰도 문제지만 잘 맞추고 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여담이지만 이게 그런 어떤 부분하고 이 한반도 문제가 2000년, 2001년도에 극명하게 우리가 잘 보지 못했지만 극명하게 파열음을 냅니다. 예, 극명하게 파열음을 내요.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그때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 상당수가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미사일 디펜스를 추진할 명분을 잃게 됐다. 예. 예.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 MD를 유격한 겁니다. 왜? 미국은 MD를 추구하면서 이거는 중국을 러시아하고 무관한 거고 북한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MD가 근본적으로 도전에 직면했던 거예요. 직면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 바뀐 정권 부시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미사일 디펜스였어요. 미사일 디펜스를 기억화하겠다. 그래서 이마에 MD를 새긴 정권이라는 표현을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빡킹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1년 2월 달에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푸틴이었어요. 지금 누구죠? 예. 지금도 푸틴인데 2001년도에도 푸틴이었어요. 2000년부터
푸틴이었고, 뭐 중간에 잠깐 메드베데프한테 대통령직 넘겨줬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 이런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한러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양국 정상은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주도에 무슨 그 학술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뭐 기자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길래 제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 내용을 넣는다고 하는 건 DJ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는 건 부시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다. 예. 그래서 DJ는 이 한미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섬세하게 관리했던 이런 사람인데 부시하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선언과 다름없는 그런 합의를 할 리가 없다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뭔가? 막 이랬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안 믿어지겠지만, 예. 그게 왜 들어간지 아세요? 예. 왜 들어간지 아세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DJ 정부에서. 그걸 그걸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때 외교차관이었어요. 예. 예. 그걸 외교차관이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지, 저도차, 이게 시민단체에 있는 저도차, 예? 그 내용의 어떤 이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DJ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푸틴이 제안하니까,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모든 그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워싱턴하고 모스크바가 동시에 뒤집혔어요. 모스크바는 푸틴, 생각지도 못한 동맹을 얻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였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DJ, 부시 등 뒤에서 칼을 꽂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뭐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그 재미난 에피소드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튼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부시 쪽에서, 백악관에서 청와대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그리고 그 몇 주 후에는 DJ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부시를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DJ가 워싱턴에 오기 전에 이렇게 발표하고 오면은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대해 주겠다. 예? 예. 이걸 발표해라. 발표하고 와라. 그래갖고 이 발표문에 초안, 예? 그 성명을 뭐 이런 요지만 써는 게 아니고 풀 텍스트로 완성된 문장으로 다 써서 보내줍니다. 다 써서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DJ가 그걸 이제 본 거죠. 이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MD를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오면 그러면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아주 극진하게 환대해 주겠다. 그랬는데 DJ가 차마 그것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빼놓고 발표를 하고 가요. 발표를 하고 가요. 그래서 속된 말로 부시가 빡동나죠. 열받았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디스맨. 이자가 내 말을 안 듣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자가 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북핵 25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사일 디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면 임기 초반에 내야 되는, 발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 보고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리고 국방 전략 보고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그리고 미사일 디펜스 검토 보고서. 예? 예. 요거를 다 이렇게, 보통 임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발표를 해요. 세 가지는 다 나왔어요. 이미. 연말 연초에 다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예. 미사일 디펜스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미 작성은 다 끝났대요.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 이게 수십 년 동안의 관성은 뭐냐면 미국이 이런 미사일 디펜스를 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야. 이거예요. 북한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6월 달에 만났잖아요. 최초의 정상회담을 했고. 그죠? 그리고 또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 또 만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는 뭐가 됐든 간에 또 북한을 명시하면서 계속 MD를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기 희망하는데 이걸 트럼프에서 일단 제동을 건 거예요. 제동을 건 거예요. 근데 삼척 동작은 이제 압니다. 결국 그 미사일 디펜스는 북한을 구실로 삼아, 이란을 구실로 삼아서 본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다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직접 중국을 거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거는 말 그대로 미국이 야, 다시 냉전하자.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선언과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직접 중국을 거명하기가 또 그렇고, 또 옛날처럼 북한 이용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사이에 발표 예정일이 1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사이더 트럼프와 뭐예요? 예, 미국 주류의 어떤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반영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한반도 평화와 이 국제 관계 이런 어떤 이 둘 사이의 이 동학을 살펴보는 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은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양립하기 어렵다면 뭐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은 한국전쟁에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에 나온 역사적 산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전협정이에요. 정전체제입니다. 또 하나는 동맹체제예요. 한미동맹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건 원튼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그 정부면 정부일수록 뭐예요? 주한미군 주도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DJ도 그렇고 뭐 노무현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해서 미국의 그런 좀 미국 주류의 좀 이 불안감을 불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지도자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유일한 겁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유일한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주류는 어디에 더 큰 목표를 둘 것이냐. 이게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쟁,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반도 평화. 어찌되었든, 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 세 명의 콤비. 이쪽 콤비와, 그 다음에 미국의 주류. 미국의 주류는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도 없습니다. 예,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주류. 그리고 한국의 극우 보수진영. 그리고 일본의 주류. 예, 이쪽의 연대와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일본의 추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최근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종전선언에 중국도 끼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중국이 또 들어온다 그래갖고 종전선언이 될 게 안 됐다. 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의 언론의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 내용을 그거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죠?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김정은하고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예? 이런 보도도, 아사히 이런 쪽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한반도, 최근 들어서 이 한반도의 어떤 이 정세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려고 할 때마다 일본 언론이 이게 팩트일까? 의문이 들 만한, 그렇지만 판을 이렇게 좀 한번 흔드는데 도움이 될 법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그렇게 한번 보도하잖아요. 국내 조중동에 있는데 대수특필 해줍니다. 그죠? 대수특필 해줘요. 예? 예. 그 대수특필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제 보수야다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예, 이제 또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그 언론들이 이 나쁜 행태 중에 하나가 무슨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하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게, 이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물밑에서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세력과 어떻게든지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력 사이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시간 가까이 이 한반도 문제와 이 동북아 국제관계 중심으로 이게 어떤 동학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면 좀 더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이제 뭐 미중 관계 또 이렇게 이른바 이 글로벌 파워 그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적 차원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딕 체니를 비롯한 과거에 네오콘으로 불렸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1990년대 뭘 만들었냐면 새로운 세계를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영구화예요. 미국 패권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예?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대외 정책을 쥐락펴락했던,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그런 어떤 제국의 아심을 품고 이라크를 공격하고 아프간을 공격하고 뭐 이런 어떤 사정에서, 그리고 또 금융위기까지 벌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좀 쇠락의 길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이들의 목표, 미국의 네오콘들의 목표는 사실상 이제 이 제국을 완성시켜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겠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강했는데, 근데 이 막가파식으로 무분별하게 막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고 막 일방주의적인 행태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게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좀 살짝 좀 꼬라박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서 급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상의 최대 공헌자는 미국의 네오콘이다. 이런 얘기 나올,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등장한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예요. 예, 근데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도 처음에는 이 중국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중국 봉쇄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게 이른바 뭐 아시아 재균형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하면서 대북 정책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른바 전략적 인내. 예?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북한이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줄 때 우리한테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왜? 북한이 이런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면 그러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 볼 때.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죠?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라고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위안부 합의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조정자는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였어요. 양쪽을 다 속된 말로 조지면서 빨리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걸 지금도 쉽게 이걸 백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한미 관계 때문이에요.
예, 한미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급부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중국이 이 부상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등장한 지도자가 시진핑이에요. 그죠? 시진핑이에요. 예. 근데 시진핑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어찌되었든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른바 반제국주의 전쟁,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예, 신중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신중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먹고 살만할 정도로 나라를 만든 아주 이제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럼 나는 뭐냐? 시진핑 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 우리가 1등 할 거야. 예? 1등 할 거야. 이거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쪽에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국에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뭐 그 영화가 있었다. 영화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가끔 보면은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다. 전교 1등 하는 자살하는,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왜 저기 엄연히 전교 1등이 있는데, 예? 그리고 자기가 계속 1등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왜 대놓고 중국이 1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1등을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 1등을 자극하느냐. 네, 뭐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진핑은 중국몽을 앞세워가지고, 본인이 이제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좀 임기 제한도 좀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임기 내, 본인이 국가 주석직에 있을 때 최대한 미국을 따라잡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는 미국을 역전시키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대놓고 드러낸 거예요. 예,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대놓고 드러낸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저 강해지는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그게 이제 이견들은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봉쇄하라는 거는 거의 미국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돼버렸어요. 초당적인 합의. 물론 뭐 관세 폭탄 매기고 무역전쟁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 기회에 중국의 길을 확실히 꺾어놔야 된다라는 데에선 초당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진핑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예전에 설파한 적이 있어요. 신형 대국 관계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이 서로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데 그런 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되 서로의 영향력과 세력권을 인정을 하자. 예를 들면 태평양이 얼마나 크냐. 속된 말로 반가이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밝혔고 그걸 이제 대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신형 대국 관계는 끝났다. 미국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 이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중국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중 관계가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 적과 친구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는데 그럼 양국이 사실상 적대 관계 쪽으로 갈 경우에 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찌되었든 미국 주리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동맹, 한미동맹 우리 계속 가져갈 거야. 주한미국 계속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중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에 대해서 쌍심지를 끼고 있을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기지가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죠? 미국에게는 전략적 기수가 제조는 기지가 있어요. 예? 성주에 있는 사드, 여기 같이 있는 레이더가 핵심이거든요. 레이더가 핵심인데, 이게 재미난 게 그거예요. 트럼프는 틈만 나면 사드 좀 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에요. 이게. 왜? 이걸 어떻게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갖다 놨고. 그리고 그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하면, 그거는 사드 용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이 될 수 있어요. 밥 우드의 그 피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거예요. 그 주한미군 빼라. 사드 빼라.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미스터 프레젠트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걸 빼버리면 뭐예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그걸 탐지하는 데는 30분이 걸린다. 근데 한국에 있으면 뭐예요? 7 seconds 7초면 된다. 7초면 된다. 라는 거예요. 7초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모르는 트럼프가 미치고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비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뉴욕에 트럼프 타워가 있잖아요.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트럼프 타워 딱 들어가면은 그 로비에 쫙 붙어 있는 게 LG 삼성이 만든 대형 TV들이 쫙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한국 많이 컸구나. 한국 많이 컸구나. 내 건물에, 이 딱 한국 TV가 걸려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TV 하면 예전에 가끔 보면은 북한이 뭐 헐벗고 곧 망할 것처럼 이런 나라를 비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미 위대한 산업국가가 됐고 북한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왜 한국이 북한을 상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군을 보내고 뭐 사드 이런 것들을 보내느냐.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를 미국 주류는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둘씩 그 문제가 들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주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예산을 대폭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늘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늘렸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한 비용이 사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성주에 있는 사드. 그럼 업그레이드를 뭘 한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그 레이더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용 레이더예요. 쐈을 때 사드는 요격 미사일이고, 그러니까 그 요격 미사일 중에 이제 이 펀치에 해당되는 거고, 레이더는 뭐예요? 눈에 해당되는 거예요. 눈, 그죠? 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기서 미사일 쐈을 때, 야 쐈어. 그래서 요격 미사일 발사해. 그래서 이 사드에 국한돼 들어간다면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건, 야, 저 비싼 거를 저기 때 갖다 놨으니까 좀 같이 쓰자. 일본 방어용으로도 쓰고, 그죠? 일본 방어용으로 쓰고, 일본이 도입하기로 하는 게 뭐 이지스 어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지스함, 그리고 또 괌, 하와이, 미국 본토 이런 쪽에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망에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도 성주에 있는 레이더가 본고를 갖다가 전달받으면, 그죠? 전달받으면 요격에 필요한 엄청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세븐 세컨즈라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린다.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린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 방문해서 뭐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삼불이에요. 삼불. 사드 문제가 아니라 삼불. 뭐냐면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삼불 합의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상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사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버리면 이 삼불 약속이 뿌리채 흔들려버립니다. 뿌리채 흔들리게 돼요. 대한민국 땅에 미국의 레이더가 배치됐는데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 이런 쪽과도 방어망과 연결된다고 하는 건 이건 곧 한미일 삼각동맹, 그죠? 그리고 한국이 미국 MD 참여하는 이런 거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또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에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의당이 아니었죠. 그때는 정의당. 예, 근데 재미난 게 지금 지금 원내 정당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 예? 정의당이죠. 원내 정당 가장 오래된 당이 정의당입니다. 예. 제가 이상하게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예전에 정의당이 아니었죠. 아무튼 진보 정당에서 많이 주장했던 게 제재분기지 만들어 놓으면 미국 항공만 오는 거 아니냐. 예? 그때 보수 언론이나 뭐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수당이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나가야 되는 거고, 사드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관심사였잖아요. 그죠? 예. 관심사였던 만큼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관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도 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이렇게 비핵화나 평화체 구축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드를 빼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져야 돼요. 네, 높아져야 됩니다. 미국 주례하고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 외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한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의 탈냉전 분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에 대한 반격의 힘도 강해지는 거예요. 반격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격을 당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반격을 당할 수 있고, 그 반격을 넘어서, 그 고비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10년 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사의 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커다란 전쟁이 거의 다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예. 그게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핵시대의 강대국들이 전면전을 벌인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제한전쟁으로 묶어두려고 하겠죠. 그죠? 제한전으로 묶어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제한전쟁이겠지만 그게 한반도에서 바로가 이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면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토요일 오후에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한반도 평화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만 잘 불려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까지였네요? 40분까지였네요? 질문 있으면 좀 몇 개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평화에 대한 불금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산산이까지는 예. 중립국으로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연구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나요? 중립파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중립파 연구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중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예를 들면 먼 미래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립화한다고 하는 건, 그죠? 일종의 탈미 친중인 거예요. 탈미 친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도이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못 드렸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건 알게 모르게 미국, 중국, 혹은 미일 동맹 대 준동맹 체제 사이에 대결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게 더 큰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큰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앞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추구해야 돼. 예? 이것보다는 그것이 좀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좀 막연해 보일지라도 일종의 뭐 동북아에서 다자간 평화 체제, 예? 다자간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끊임없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한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중립화를 전제로 한 대한 모색은 당장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굉장히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오늘 주로 얘기하신 거는 이제 네오콘을 비롯한 미국의 주류, 네. 이제 워싱턴에 있는 관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의 뭐 딱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립주의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실제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 대외 정책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의 특성상 다음번 정부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 방향성이 그래가지고 한반도 정부 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체제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예? 예.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도 계속 추세적으로 보면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세계 정치에 대해서 짜증내는 그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미국도 내부적으로 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지랖 넓게 다른 나라에 대해 신경 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꾸준히 높아져 왔어요. 트럼프는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재미난 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면 TPP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오바마가 그거 한 거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 항공모함을 띄우겠다는 의도로 그걸 한 거잖아요. 예,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동맹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동맹을 뿌리치다 흔들고 있어요. 예. 뿌리치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회귀하면서 대신 그 누구도 까볼 수 없는 힘을 미국 자체적으로 축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미국 국방비가 7,2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세계 국방비의 50% 육박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엄청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핵무기 현대화라 그러면 좀 핵무기 숫자는 좀 줄여가면서 줄여가면서 그의 성능을 향상하는 걸 만들면 요즘은 대놓고 더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매년 80개씩 더 만들겠답니다. 매년 80개씩 더 만들겠다라는 걸 이 아까 얘기했던 핵태세 검토 이거 대놓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고 있어요. 네? 또 우주군 청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주류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런 방식에 너무 낯선 데다가 도대체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볼 때는 너무 이 모순된 흐름들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외국에서 미국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야 동맹을 정당화시키고 해외 주둔 미군을 정당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뭐 군사, 외교 이런 또 경제 전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변함없이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라는 좀 진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주구장창 북한 위협론은 주구장창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밥 우드워드 측의 노스코리아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제 행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트럼프가 빨리 쇼 붙이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율이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독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수적인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일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트럼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노벨 평화상 뭐 얼마 전에 지났지만 아무튼 그건 뭐 저기 트럼프가 받고 우린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또 한반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또 질문. 아까 예. 네, 저쪽에서 먼저 예. 진지게 들었습니다. 저 나눠주신 문서에 있듯이 그 냉전 구도가 맨 처음에 형성된 게 미국과 소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게 제1세계 그리고 제2세계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가장 제일 우려하는 게 네. 통일이 되게 되면은 제1세계랑 제2세계랑 바로 국경을 맞아야 된다는 게 네. 그게 저는 중국에서 제일 우려하고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대한민국이 네. 어디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줄을 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뭐 위안화로 돈을 벌었다, 뭐 성장을 한다 해도 결국 위안화로 달러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상 기업들을 봐도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다 미국에 있고 메르세데스도 독일 차지만 뉴욕 증권사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럴 정도로 사실상 미국이 지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보정당 스탠스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네, 중도에 네, 가까운 입장이라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꼭 어디에 주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제가 말씀이 좀 뭐 그렇게 전개돼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약하지가 않아요. 예. 약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가 구설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여전히 약해요. 예. 그러니까 덩치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는데, 예? 이 두뇌의 발달 속도로 그걸 따라가지 못한 이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소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약소 콤플렉스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지 정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그걸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분이지. 미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패권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줄 서는 게 현명할 거야. 아니야, 미국 오래 못 가. 중국이 곧 제낄 거야.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될 거야. 서는 게 현명할 거야. 이런 거는 양쪽 모두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준선다 그랬을 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오케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대신 저기 성주에는 레이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북한하고 문제는 풀려가니까 중국이 앞으로 너희들을 먹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중국도 감시하자. 예? 이럴 때 노라고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무력순들이 발생하면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나오는 게 살짝 저는 얘기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 미국이 중국을 감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자국민들을 감시를 하거든요. 예. 뭐 파이어월을 세워서 인터넷을 아예 막아버린다던가 이번에 판빙빙 사건만 해도 사실상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언론에도 안 나오니까.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국의 미래가 진짜 우리한테 위협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예. 위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미래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했을 때 그게 그 미래가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바로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손 들고 네, 박예리 씨. 예. 정확히 작년 3월인데요. 대학에서 정치, 뭐 교양 이런 강좌를 들을 때 찬반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사드 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이 레이더의 뭐랄까 개량의 네. 가능성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예. 기우이고 이것을 예. 비현실적인 그런 바보들의 입장으로 좀 몰려가지고 네, 참 난감했었는데 네. 그런 예산까지 업그레이드 예산까지 검토되고 있고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그런 산불에 대한 입장은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확인이었다면 현재로서는 한중미 또는 중미는 어렵겠지만 지금 좀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작년 사드가 처음 배치됐을 때의 어떤 미국의 주장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확약 같은 거를 좀 추진해 보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액션이 미국의 그런 음모 이런 술수를 약간 술수의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너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정부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중국도 아주 날카롭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불안감이 있어갖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쪽 그 고위층도 만나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랬던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어쨌든 정부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좀 늦추려고 해요. 예. 근데 때마침 미국이 공유지좀 더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좀 잘 합의가 안 돼가지고 환경영향 평가가 늦어지면서 사드 이른바 완전 배치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는 좀 그런 생각을 내심 그런 걸 하고 있죠. 그걸 좀 늦추면서 그러면서 지금 비핵화 또 평화 취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기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이런 쪽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또 빨리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내년 초 이런 데가 굉장히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계속 원칙적인 목소리는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평소에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은 재밌는 얘기지만 이런 본격적인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선 강의하고 이번 강의 함께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우리 문제의식 정리해야 될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정식 대표께 박수 부탁드립니다.